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리덤 경제입니다. 또다시 검은 수요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공포, 다시 한번 침체의 공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엔비디아가 무려 10%나 크게 폭락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6만 원을 터치를 했죠. 과연 지금의 이 하락이 진짜 침체 위기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얘기하기 앞서서 지난번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 때 알려드렸죠. STO 관련주들이 어제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제 화요일 날은 큰 폭의 상승이 대부분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조금 오전장에 많이 올랐다가 좀 반납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대부분 마찬가지죠. 자, 근데 핀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중간에 크게 상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선 악성 물량이 크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악성 물량은 여기에 있죠. 자, 그런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트럼프 관련된 트레이드, 그러니까 코인과 관련돼서 이미 한번 이렇게 튀어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STO 관련돼서 올랐던 건 요 앞에고, 여기 코인 때문에 이미 오른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딱 악성 물량이 철회되기 좋은 위치죠. 그래서 오늘 거기를 터치하고 조금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갤럭시아 S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인에 여기 물량들이 오늘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옥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물량이 좀 철회가 돼야 되죠. K 옥션도 마찬가지로 뚫고 올라갔지만 결국은 종료는 여기에 물량이 걸린 부분에 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이슈가 당장 잠깐 나오는 이슈가 아니라 다시 재점화되고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짝하고 끝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일 날 뭐 못 들어갔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이 물량이 좀 철회되면서 여기가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눌리는 자리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손절 라인을 좀 정해놓고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코스피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지고 미국의 나스닥도 3% 넘게 빠지고 이렇게 움직였느냐? 일단 대외적인 명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측치가 47.5인데 실제로는 47.2가 나왔다. 실제로는 뭐 0.3%의 아주 미미한 수치고, 미국에서 실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서 크게 빠졌던 요 8월 달에는 0.2가 아니라 2%가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컸지만 이번엔 0.2, 앞자리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는 이유가 지금 5번 연속 지금 계속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이 하락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크고요. 또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라고 또 마침 그 시기에 또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경제 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7월달 이 금리 인상에도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완화적이다. 그래서 조금 더 제한적인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이미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 제조업 지표도 지금 뭐 미국 제조업이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측치보다 0.3% 정도 하락이면은 사실 뭐 엄청나게 큰 충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빠지느냐?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폭락장이 왔을 때 반등은 생각보다 크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반등이 크게 나온 거는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를 비롯한 이 주식들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 내가 잠깐의 뭐 일주일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면,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투자를 하고, 그게 아니면 일단 최대한 현금 확보하고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일본에 대한 금리,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중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게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진 않았다. 증상에 대한 완화적인 스탠스만 그때 당시에 바뀌었기 때문에 증상이 완화된 것밖에 없다. 근데 지금도 보세요. 증상 완화가 여전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결된 건 없습니다.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둘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아니라 그런 우려가 아직 살아있고, 중동의 문제도 지금 약간의 뭐 일단락 된 것 같지만 여전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자, 게다가 자, 여러분들한테 큰 주식,
덩치가 큰 주식들은 하락을 할 때 항상 계단식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단을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역시 저는 물량 넘기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먼저 보시죠. 엔비디아가 고점이 이렇게 높았는데 지금 이번에 이 상승이 전고점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죠. 이 상승을 만들려면 이 상승을 뛰어넘는 이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기는 장에서 이 앞에를 뛰어넘으려면 이 사람들의 우려감 그리고 이 하락했을 때 걱정했던 사람들이 다시 상승했을 때 물량 출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런 호재는 없단 말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사실 컨센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하다 이런 뷰가 나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올라가고 또 증권사들은 어때요? 엔비디아의 가격을 목표가를 또 상향 조정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상향 조정을 한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던지고 나가고 있어요. 전형적으로 옛날에 삼성전자, 예전에 2차 전지처럼 고점에서 계속 목표가 상향하고 중간에 반등 크게 만들면서 개인들 물량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삼성전자 개인이 1조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반등은 나오겠지만 지금은 정말 데드캣 바운스로 과거에 덩치 컸던 주식들이 하락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상승하려면 이번 주, 다음 주 나오는 지표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게 나와야지만 대단한 상승을 기록할 텐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큰 손들은 개인한테 물량을 다 넘기고 가고 있어요. 이때 또 이 주식들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얘기에 속아서 개인들이 돈을 쏟아부으면 과거 삼성전자, 과거 2차전자와 같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물량 넘기기 때는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 관심 갖지 않았던 소외됐던 이 주식이 저점에 있는 애들을 이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 왜냐? 큰 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수백조, 수십조가 들어가 있는 덩치 큰 주식에서 한 방에 나올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지속적으로 물량을 털기 위해서 하락의 패턴을 만들 겁니다. 그럼 걔네들은 이걸 팔고 나서 뭔가를 사야 되잖아요. 그때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바닥에 있던 주식들을 분명히 또 살 겁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던 패턴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별것 아닌 것도 갑자기 아래 공포니 또 검은 수요일이니 이렇게 하락을 만든다 이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와 같은, 그러니까 한 2, 3주 전에 있었던 이때와 같은 폭락만큼의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똑같잖아요. 재료가 똑같은 걸로 하락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하락을 만들기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유튜버들이 알고리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또 더 큰 하락을 만들었다. 아니 그거를 알고 있었다면 이 위치에서 얘기를 해줬어야죠. 하락이 나오면 생각보다 큰 하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얘기는 잘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의 장기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정부는 대선 전에 많은 돈을 풀기 위해서 이 유동성이 필요해요. 물론 지금 미국 재무부가 약 8천억 달러 정도의 돈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특히 얼마 전에 장기 채권 발행을 했는데 이 수요가 부진했어요. 이거에 대한 살려는 응찰률이 평균보다 하회했다. 돈을 풀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채권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채권 발행한 걸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 또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앞으로 20년물 부채를 발행을 안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초단기 채권,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돌려막기로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초단기 채권을 언제까지 발행할 수 없단 말이죠. 결국은 장기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 장기 채권이 얼마 전에 5%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는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도 4.5%였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지금 금리가 내려올 거니까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5%대에서 4.5%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가격적인 측면에 메리트가 별로 없는데, 그럼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지금 장기채 발행한 걸 수요가 발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히 투자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만들어야 돼요. 실제 침체가 아니라 그런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만들어서 시장이 빠지게 되면 그때 안전 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이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확 증가를 합니다. 왜? 그때부터는 지금 좀 더 누가 싸게 사냐 안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실제로 이런 위축이 오면 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매력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놔야 내가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자, 이번 아래 공포가 나오고 제조업 지표가 살짝 내려온 걸로 인해서 지금 9월 달에
0.5% 피컷의 그 인하 기대감이 1% 소폭 상승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게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44%였는데 47%까지 피컷 인상률이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전까지는 얘가 비등비등 했는데 아예 지금 0.25%의 확률을 확 뛰어넘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11월 달에 0.5%의 그 확률을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거의 4%에 육박했던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이 발표가 난 직후에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이 금리가 하락했다는 건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거죠. 이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3.9가 넘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3.8까지 내려왔어요. 이 리스크 하나로 국채 수요가 확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뭐가 좋냐면 지금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은행들, 기관들이 예전에는 얘가 5% 올라갔을 때는 얘네들의 보유 가치가 폭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얘 가격이 상승하면 얘네들의 가지고 있는 보유 가격의 가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리스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그냥 제조업이 줄어서 소비가 위축되는 거지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했던 금융 리스크는 오히려 사라진 게 된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수요가 발생하면 이 다음에 이 미국이 발행하는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지난번처럼 응찰률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 됐겠죠. 잘 될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는 돈을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의 시장의 약간의 위축이 채권 시장에서는 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를 하기 직전까지 시장이 계속 내리날라버리면 금리 인하를 할 만한 명분이 부족해요. 자, 왜 부족하냐? 미국 연준이 시장에 대한 금리 조정을 할 때 가장 크게 보는 게 고용과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플레잖아요. 자, 근데 요거 외에도 한 가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다음으로 보는 게 세 번째 금융 안정입니다. 근데 이 금융 안정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시장에 과열되는 문제고 너무 폭락해도 문제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우리나라 반도체가 대부분의 지금 시장을 높게 잡고 있잖아요. 자, 그냥 우리나라 증시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가 이렇게 폭락했다가 다시금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안 만들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 입장에서는 금융 안정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위로 치솟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명분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인플레가 내려왔고 고용이 조금 완화됐다라고 하더라도 증시가 고점인 상태에서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폭락 이후에 여기까지 다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없이 더 올라가면 이거 시장에 과열이 생기지 않겠어요? 심지어 다우존스는 이 폭락장을 뛰어넘는 상승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할 만한 명분도 떨어지고 여기서 금리에서 만약에 시장이 더 올라가면 이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전에도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된다. 추가적인 계단식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결코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꼭 염두에 둔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항상 시장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많은 온라인이나 이 영상 매체에서 뒤늦게서 막 침체 공포를 얘기하고 또 개인들은 그거 먹고 겁먹어서 다 팔아버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선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폭락은 지난번 폭락보다는 덜할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당장 내일 미국의 졸트 보고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PMI 지수 그리고 비제조 고용 지수가 나오고요. 또 금요일에는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과 고용 지수 그리고 경제 활동 참가율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실업률까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이 나오죠. 이게 큰 폭으로 폭락만 안 한다면, 그러니까 예상치 데이터보다 큰 폭으로 하락만 안 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예상치와 좀 부합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조금 폭락을 과거처럼 심하게 하진 않을 것 같고 만에 하나라도 이게 데이터가 예측치보다 크게 하락한다고 하면 이번 폭락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시계열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방송 촬영 기준으로 4일인데요. 오늘 저녁에 좀 데이터가 나오죠. 자, 그걸 비롯해서 이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 금요일 전까지 시장이 계속 좀 하락하거나 이 조정에 대한 조금 보합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추석 전에 조금 매수를 오히려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얘가 빠르게 반등을 해버리면 오히려 추석 이후까지는 조금 시장을 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때 너무 시장이 또 과하게 반등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좀 좋은 표현이 좋은 게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살짝 나오고 보합 수준을 유지한다, 혹은 하락을 유지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추석 전날에 조금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도 계획이고 아직 일주일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죠. 뭐가 됐든 시장은 지금 현재 개인들이 공격을 하기에는 좀 위험한 장이다. 오히려 방어, 너무 시장에 연연할 게 아니라 이런 하락과 조정은 너무나 당연하게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금을 확보해 놓고 그냥 시장에서 과하게 빠져있던 것들의 중요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좀 투자를 해 놓고 소액으로 수익을 만들면서 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아래 공포니 해서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 위축시키는데 거기에 굳이 딸려갈 필요는 없고요. 시장을 우리가 미리 조금 분석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좀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